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설 연휴 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장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드려야 되겠기에 또 고생하셔야 될 두 분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소개해 드리기 전에요. 시장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강보합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3.22포인트가 오른 1961.45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아직은 시장이 드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로 방향성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가 되셨다면 좋았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셀트리온과 다른 바이오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셀트리온이 하락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06포인트가 떨어진 609.10에 마감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요, 금리 동결이 되면서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사실은 금리 인하 쪽이 이루어졌으면 환율이 조금 더 원고를 조금 낮출 수 있었지 싶은데요. 0.601 정도가 내린 1101원 80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에도 무덤덤했습니다. 금리 동결이니까 무덤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했으면 급격한 조금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두 멘토님들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민규 멘토님하고 심기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늘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예. 저는 늘 진짜 조민규 멘토님을 마음 깊숙이, 예. 깊숙이.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네. 아니요, 저 진심입니다. All my heartly saying이라고, 예, 온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가슴에 와닿진 않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 전 관망 심리 및 안정된 지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뭐 설 연휴 휴장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기를 매수했었던 부분들보다는 설 연휴 전에 조금 어떤 이슈라던가 혹은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력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을 또 쉬는 동안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많지 않았었나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 오늘뿐만 아니고요. 전일장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흐름이라던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조용하게, 무덤덤하게 좀 흘렀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지수가 이제 1960포인트 정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락에 대한 힘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조금씩 한 단계씩 좀 올라서는 힘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정되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사실은 힘을 좀 못 썼던 시장이었었다고 한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양호한 탄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급격한 랠리를 보여줬던 흐름 속에서 좀 소외됐었던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대형주들 쪽으로도 자금에 대한 매기가 좀 이동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뭐 어찌됐든 설 연휴는 있겠지만 설 연휴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관망 심리,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조용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강화됐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오랜만에 잠깐 보시면서요.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지수는 이제 1900포인트, 그다음에 1880포인트 이하로 가면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은 확인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60선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 직전 고점이었었던 이제 올해 상반 1월 달이죠. 1월 달에 형성됐었던 고점 자체는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보면 작년 10월과 11월 달과 12월 달에 나타났었던 한 19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하게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계속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도요,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때문에 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어떤 투매적인 형태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급격한 하락이 끝나고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는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리적으로 좀 낙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불확실성 자체도 서서히 좀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심기현 멘토님 네.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근데 갈수록 얼굴이 하얘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네. 실내에만 갇혀 계신 거 아닌가?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갈수록 백인이 돼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머리도 노래지시고요. 머리. 예. 자, 심기현 멘토님, 네. 조용한 장세 속 옥석 가리기 고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옥석이 과연 뭘까요? 이런 얘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우선은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거래소는 0.1%대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1%대 하락이었습니다. 사실 지수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조용한 장세 흐름, 뭐 관망 심리가 짙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게 흘러갔지만은 사실 그 속을 내비쳐 봤을 때 상당히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강한 종목 장세 흐름이 나왔고, 또 종목의 상승 탄력도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상승의 이유가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대 흐름 혹은 강하게 급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목석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진전된 하루였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승과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하락 반전되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메디포스트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7%대 급등세에 현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과 그와 관련된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성격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IT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장부터 그리고 오늘장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같은 IT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모바일 변화에 있어서 모바일 수혜주들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같은 모바일 트렌드다 할지라도 조금은 깊게 들어간다면은 수혜 업종과 또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 관련된 업종 섹터들은 분명히 현재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시장의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급상승을, 반대로 시장의 트렌드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급락 흐름 보였다라는 점도 역시나 오석 가리기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 금리 동결과 관련된 얘기가 어쨌든 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리 동결,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강했지만은 막상 금리 동결이 되었다라는 점 미뤄봤을 때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도 수혜 업종과 그리고 피해 업종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반등 흐름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피에 있어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 관련된 종목군들 LV, CNC를 비롯한 급등세 보였다는 점 미뤄봤을 때 좀 강한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적으로 옥석가리기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석가리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종목만 잘 선별하면 된다, 이 얘기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종목 참 선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추세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순환매적 차원에서 어떤 섹터를 먼저 올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섹터가 조정이 들어올 때 또다시 올라간 섹터 쪽에서의 또 강한 상승세, 그리고 그것이 또 조정 들어올 때 또 다른 섹터로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은 종목 장세를 유지해가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이라 좀 보여집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요 얘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조정세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추세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 광의 의미니까 다른 섹터로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의심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실적과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숫자상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산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더 저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과도하게 올라섰던 종목군들보다는 그와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포커스가 좀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됐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섹터 혹은 테마와 관련돼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군들보다는요, 실질적인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오히려 더 광의의 범위 쪽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광의적인 부분으로 더 넓어지고는 있는데, 자, 이제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면, 그것이 이제 거품이 빠지고 실적 위주의 종목을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물 인터넷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전체적인 섹터의 어떤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섹터의 상승 속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뭐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또 시간이 있는 관계로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보고 와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로 4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내수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더 기다려보자는 금통위 내부의 신중론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하락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등 글로벌 변동성이 큰 상태라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이미 통화정책이 아닌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경기 주체들의 심리지표가 부진한 만큼 조만간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금리 동결 소식에도 무덤덤했던 증시.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봄을 기다리는 증시의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런 노래 아시죠? 그죠?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로이 킴이 부른 노래입니다. 자, 우리도 증시에서 이제 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봄이 과연 증시의 봄은 언제 올까? 이제 뭐 입춘도 지났는데 날씨도 아직 춥고요. 근데 증시에서도 뚜렷한 봄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나리가 활짝 피는
밝은 봄을 좀 연상해보고 싶은데, 자, 정씨가 기다리고, 왜 웃으세요? 잠깐만. 네, 이분은 웃으시는 게, 네. 왜 제가 노래 부르니까 이상합니까? 첫 번째로 제가 웃었던 거는요. 예. 로이킴을 안다는 데서 상당히 놀랬고요. 예. 네, 노래가 봄이 왔네 봄이 왔어가 아니고 상당히 좀 신세대적인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만큼 생각이 어려요. 예. 예. 예, 밝고 건전하고 생각이 어립니다. 예. 예.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 좀 이제 좀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예. 누구를요? 제 생각이요. 본인을? 네. 예. 진행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예. 우리 봄, 정시의 봄, 언제쯤 올까요? 일단 뭐 봄은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아요. 예, 날씨는 아직은 뭐 이렇게 밤에는 좀 쌀쌀하기도 하고 한데 증시 쪽은 그래도 아주 추운 겨울은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은 상당히 좀 강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봄보다는 여름에 가깝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봄은 서서히 오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꽃이 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진짜 날이 씨가 정말 좀 따뜻한 뭐 한 3, 4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한 2,000포인트 정도로 회복하는 시점에 강한 좀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증시가 활성화가 좀 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기존에 전통적으로 보면 부동산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증시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 안 돌아오고 그래서 뒤에 공포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봄에 어떤 시기를 조금 늦춰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완연한 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여름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있다면 증시에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뭐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효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이런 재료만 가지고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보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갖고 결국은 억지로라도 경기를 끌어올린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자, 다른 나라에서는 서로 이제, 인플레로 가겠다. 디플레를 없애려면 결국 인플레로 가겠다는 정책이 일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약간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큰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선진국들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어떤 금리,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 관찰하면서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 뭐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다고 해가지고 다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외적인 변수라던가 대외적인 여건을 좀 확인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뭐 동결을 해야 될지 혹은 인하를 해야 될지 분명히 지금의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뭐 3개월 전에도 인하를 한번 했었었는데 또 계속해가지고 인하를 하는 시그널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2% 정도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0.25bp 정도, 25pb 정도 낮아지게 되는 시그널이 되면 금리가 실질적으로 1%대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2%하고 1%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수위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까지는 때 와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1% 중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는 두 가지로 봐야겠죠.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 둔화를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라던가 금통위에서 인정해버리는 결과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적인 어떤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안에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카드를 너무 빨리 다 써버렸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또 나올 만한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는 좀 아껴뒀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아껴둬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을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겨우 선제적인 것도 아니고 늑장 대응식 금리 인하였다면,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은 많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흔히 옛말에 아껴서 똥 된다는 표현이 있죠. 아껴뒀다가 혹시 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규현 멘토님께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현 멘토님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먼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짚어오신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 금리 동결과 관련된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졌고, 또 사실 구종료를 바로 앞둔 시점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역시나 대내외적인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는 예상치가 현재 형성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한 번쯤은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쪽에 약간은 쏠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련된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역시나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가계 부채라는 것을 역시나 대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가정에 있어서, 가계에 있어서 빚을 덜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행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빚이 줄어들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예전보다 좀 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은 덜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적극적으로 팔지 않는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한국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나와줘야지만이 외국인들이 좀 더 지금 시점 원화 강세가 아니고 원화 약세 기조가 나와줘야지만 외국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계속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만약에 적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오히려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 금리 인하가 된 얘기와 상관없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은 여타 다른 나라와의 통화의 그 상관관계라든가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하, 동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금리 인상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서 증권시장이 화랑이 돼서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믿고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전체적인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험장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출 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추가적으로 빚을 낸다는 것은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D의 공포가, 즉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있을 때는 그 가계 부담이 결국은 큰 문제의 소지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로 연관지어서 쭉 생각해 본다면 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연관고리로 볼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 분께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가계대출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금리 인하가 돼서 돈 빚 더 낼 수 있어. 이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가계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민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하가 되면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죠. 그들의 부담은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금리를 인하를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규로 나갈 수 있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자라던가 원금에 대한 그 상환 능력이 이제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통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라던가 주택을 담보로 해가 보통은 이제 저금리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휘청했을 때 그에 따른 리스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미노처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해외 쪽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혹은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계속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거나 혹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양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기조를 멈출 수는 있지만 그걸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을 쓰는 것도 하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돌아가고 있을 때 불을 지피면서 같이 이제 그 방향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유동성만 풀었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100% 좋아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QE부터부터 QE3까지 연속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돈을 풀고 또 했는데도 또 안 되니까 또 돈을 풀고 이러다가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100%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돼서 서민의 경제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꾸로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밖에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가 시행이 되고 나면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재반 문제들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이대로 경기가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바람은 사실상 정부가 좀 선제적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느끼고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멘토님께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이제 증시가 좀 올랐단 말입니다. 특히 뭐 개별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을 좀 해보는 건 어떠냐는 질문들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뭐 금과 관련된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주식보다 그리고 그 다른 대체 자산 아니면 위험 자산보다 금이 과연 유효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전하고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금 사용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건전한 만약에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금과 관련된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 속에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뭐 큰 폭의 급락 형태를 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도 지금 시점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이 팽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열에 대한 양상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탈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증시가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를 비롯한 뭐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언제든지 주식 종목에 있어서 새로운 유망 종목과 그리고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군들이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아닌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종목 쪽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안전자산 쪽으로 무조건 자금을 빼시는 것보다는 증시 흐름 속에서 조금은 자금을 유용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위험 자산이 더 선호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돌린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 잘 들었고요. 이슈도 여기서 좀 끊고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을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리노스가 오늘장 4.6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9%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미 반도체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하시고요. 전 종목 수익권에 있네요. 다음은 신기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S1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착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2위가 여전히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50.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고요. 야, 50%인데도 2위입니다. 3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45.6%로 3위. 자, 장대진 멘토의 또 안내비 26.8%로 4위. 그리고 정쟁 멘토의 인선이엔트가 26.4%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위. 어제와 동일하게 김선윤 멘토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이 62.6%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1위 자리를 차지해서 설 연휴 동안 아주 푸근하게 보내시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 이정수 멘토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2%로 누적 수익률 1위. 2위는 조민규 멘토가 살짝 한번 꺾었는데요. 다시 2위에서 계속 좀 머물러 계십니다. 106.2%고요. 일단 100%를 넘으셨어요. 그죠? 3위는 김선윤 멘토가 87.4%로 3위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조민규 멘토님이 드디어 이제 누적 승률도 이제 100%를 넘어섰습니다. 살짝 그때 한번 1위를 하셨어요. 살짝 제꼈었는데 또 내줬습니다. 근데 뭐, 조민규 멘토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정수 멘토가, 이렇게 좀, 그 추세적인 매매를 좀 최근에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민규 멘토님이 뭐 쭉 이어왔다면 뭐 당연히 1위겠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포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간 개편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죠? 예, 뭐, 핑계는 되지 않겠지만, 아쉽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맞장구 를 쳐주시지.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저만 이제 그게 해드린 거고, 본인은 대인배가 돼버리잖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SFA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신규 편입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SFA 같은 경우도 그 IR을 또 다녀왔었었는데요. 일단 뭐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보다 좀 좋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망 자체도 전년보다는 많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신규 종목 편입 차원에서 제외는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48,000원대까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 가격권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리노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그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도 전년 대비 그다음에 100% 가까운 어떤 이익과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단에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은 뭐 올해도 한 20%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재난 통신망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한 3,000원 정도가 1차적인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좀 가격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3,000원 정도만 넘어선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직전 고점이었던 3,9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뭐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이제 네페스인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다. 오늘도 이제 최근 들어서의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7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후반부 들어서 약간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9,500원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LSI 쪽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도 전년도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닥에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올랐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뭐 그 가격권에서 다시 그 가격을 지켜내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 후에 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계속 이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상승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익도 지금 뭐 한 2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동원 개발인데요. 동원 개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뭐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시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PER 뭐 한 7배수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신규 종목 편입 차원에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선 제외를 하는 걸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제외할 수 있는 마땅한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한미반도체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와서 포트폴리오는 제외를 하지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AS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신기현 멘토님 AS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GS 리테일 먼저 말씀드리면 금일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신고가 내내 나왔는데 사실 예상치 못했던 막재 GS 건설과 관련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GS 리테일 쪽으로 왔고 뭐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만 거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등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대세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와 관련된 이슈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주춤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분위기가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메디톡스가 약간은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 만약에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메디톡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개세에도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홀딩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1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도에 대한 의견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시대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추세적인 강세 흐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목표가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과 관점 대응 전략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끊고 더 좋은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 드렸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가 요즘 들어서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날씨가 풀리면 풀릴수록 관련된 모멘텀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 역시나 말씀드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5% 넘는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서 역시나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또 AS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분의 히든카드 빠르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LMS라는 기업입니다. LMS 같은 경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소형 프로즘 시트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MS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 PC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나와야지만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실적 발표했던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을 좀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 그다음에 해외 쪽 업체들로 매출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블루필터 쪽에서도 상당히 올해 좀 기대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전초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LMS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약간의 좀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어떤 펀드멘탈 그다음에 기업의 그 실질적인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싼 국면에서 좀 매수를 해놨다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LM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요 기술적으로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MS는 제가
투맨쇼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수익률이 좀 좋았었는데 그때 가격과 좀 비슷한 가격권에 다시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도 많이 벌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니까 당연히 저평가 구간에 다시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18,000원에서 17,000원 후반 중반 정도에서 좀 그 저점 가격적인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시세적인 탄력이 강해지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장이 다시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17,5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16,500원 정도가 이탈된다고 한다면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신기현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는 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신경정신과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제약업종 몇몇 종목군도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래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환인제약이 고령화 사회 그에 따라서 우울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순히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불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환인제약의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는 단순히 신경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미용 분야에 대한 부분, 의료 부분 관련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제품군들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지만은 이제는 뭐 바이오라든가 화장품 관련된 업종으로도 약간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제약업종 내 꾸준한 상승 흐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안정성이 좀 부각된다는 거 또한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작년도 9월 중순 이후에 나타났던 장대 양봉 형태에 대한 지금 시점 매수 거래량이 조금은 늘어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정도의 매수 거래량 터져줬을 때에는 분명히 그 가격대에 대비해서 충분히 높은 고수익을 노렸다는 점 봤을 때 오늘 장이 그 신호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1,000원 부분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4,000원대까지의 장기적인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구정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종목을 드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다는 거 구정 연휴 이후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의 LMS, 심기현 멘토님의 환인제약 다음 주까지 또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정 세러 가셔야죠. 자, 우리 조민규 멘토님 어디 가십니까? 저희가 큰 집이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더 모든. 그럼 장손이세요? 예. 예, 장손답게 보이십니다. 자, 신규 멘토님 어디 가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두 분은 편하시겠습니다. 저는 죽으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송 빨리 마치고 저희도 이제 구정을 세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시는요 잠깐 잊어버리시고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갔다가 구정이 끝나고 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